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기존 청년 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 추천 채용에 대한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서정 대표자 회의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비정규직과 노동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입 직원에게 소득 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를 두고 기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지원을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기존 청년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입 직원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자 소득 지원을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것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5년간 720만 원을 내면 회사가 1,500만 원,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만기가 되면 3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자격 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다녀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만 다니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입 문턱을 낮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입 직원을 위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용 공제는 근로자에게 주는 웃돈을 오롯이 기업이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익보다는 부담이 커 기업들이 꺼려왔습니다. 청년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업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의 지원폭을 늘려 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이 내일 채용 공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해외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만 알면 일일이 은행명과 은행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K뱅크의 간편해진 해외 송금 서비스가 이달 중 출시됩니다. K뱅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등의 출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늘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출시 예정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은행명과 은행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돼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송금 진행 과정을 웹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송금 금액과 상관없이 업계 최저 수준인 5천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출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전체 은행 서비스의 전체 모양을 갖추는 풀뱅킹 서비스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을 선점해가면서 올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출시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포함 24시간 즉시 한도 조회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0% 비대면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금융결제원과 벤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인 수신 서비스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K뱅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신 상품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드K 정기예금은 기존 연 2.2%에서 2.4%로, 주거래 우대예금은 최고 2.6%의 금리를 제공하며 코드K 적금은 2.55%, 플러스K 적금은 최고 2.75%를 제공합니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 은행의 영업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을 두고 기승전 김정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감원이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독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데서 나온 우스갯소리입니다. 권위 확립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의 타깃이 특정 금융사가 아니라 채용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임원 추천 채용에 대한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의 임원 추천 특혜 채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가 종료된 가운데 이 검사가 다른 은행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감원에서 독립된 특별검사단은 어제 해산하며 더 이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를 보면 다른 은행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신임 금감원장이 내세운 일관성을 통한 권위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은행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위 확립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김 신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의 타깃이 하나금융이 아니라 채용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사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금감원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최 전 원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체보다 피감 기관인 하나금융과 맞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추천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특정 은행만 하겠다. 개인적인 사감을 너무 드러낸 것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금감원은 감독 당국으로서 채용 비리 근절을 내세웠지만 하나금융과의 싸움으로밖에 보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 발표도 하나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분풀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라면서 공식 브리핑에서 사실상 김정태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전 참여 주체들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진전된 논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까지 담게 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새로 출범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도 참여하게 됩니다. 노동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설치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참석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참여 주체를 넓히는 데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의결이 가능한 단위로까지 비정규직 단체도 많고 여성 단체도 여러 가지고 청년도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다루게 될 의제로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산업 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법률에 의한 노동 3권 전면 보장 등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련해서는 첨예한 갈등이 예고됨에 따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풀어나갈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눈길을 쏠립니다. 다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조선업종이 최근 LNG선 수주를 늘려가면서 조선업 시황 회복에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조선시황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에서 조선업 시황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조선사의 수주와 선박 건조 실적을 집계하는 조선 전문 조사기관인 클락슨이 올해 조선 시황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클락슨은 우선 세계 경제가 블랙시트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국과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비OECD 국가의 무역 증가로 운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7,200만 CGT,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2016년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이 가시화됐을 당시 전 세계 수주가 2,300만 CGT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량보다도 4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클락슨은 이 같은 선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겪은 전 세계 조선업체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공급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감축과 일본 조선소의 합병에 의한 조선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은 2012년 6,300만 CGT에서 2019년 3,700만 CGT로 40%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락슨은 전 세계 조선 산업이 내년부터 또다시 성장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락슨은 올해 선종별 전망과 관련해서 LNG선의 경우 물동량 증가로 인한 운임 강세로 대형 LNG선 기준으로 37척이 발주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대 운영 효율을 위한 발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는 2026년까지 3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4,000여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앞으로 8년 뒤엔 16,0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1,600억가량을 투입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자 강아지 모습을 한 로봇이 머리를 흔듭니다.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지능형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용접, 자재 이송 등을 하는 제조 로봇과 안내, 의료 등을 돕는 전문 서비스 로봇, 청소, 교육을 돕는 개인 서비스 로봇 등으로 나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 로봇 분야 제조업체 총 925개사 중 240개 업체를 표본으로 산업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8년 뒤 16,604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4,645명인데 앞으로 2배 넘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조 로봇 분야에서 7,513명, 기반 기술 분야 4,614명, 전문 서비스 분야 3,379명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선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대학원 교과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현장 실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80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으로 지능형 로봇 분야를 비롯해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 25개 업종별 석박사 과정이 운영됩니다. 또 산학연이 연계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일자리의 질적 불일치를 최소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로봇 자율주행 기술, 정밀 작업 제어 기술 등 기술 개발에 올해 781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성 있는 로봇 보급에 7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장 창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이른바 미세먼지 테마주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전망은 어떨지 김서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말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련 업체들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로 꼽히는데요. 지난달 기준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닉스와 최근 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 위니아, 코웨이 등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도 대표적인 미세먼지 테마주입니다. 극세사 마스크 및 청소용품 제조업체 웰크론과 미세먼지용 마스크 제조업체 오공, 최근 황사 미세먼지 방역용 마스크를 출시한 화장품 제조업체 SD생명공학 등이 주요 종목입니다. 공기청정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정화 필터 생산 관련 업체인 성창오토텍과 크린앤사이언스, 나노 등도 미세먼지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미세먼지로 눈과 기관지 등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의약품 생산업체들도 미세먼지 테마주로 편입되고 있는데요. 인공눈물 등 안과 용제를 생산하는 DHP 코리아와 안국약품, 하츠 등 업체들과 기침, 가래 해소제로 유명한 보령제약 등이 그 예입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 업체들이 미세먼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이들 종목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공기청정기 생산업체 위닉스는 연초 14,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18,000원대까지 올랐고 대유 위니아도 1월 초에 비해 주가가 35% 이상 올랐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중에서는 SD생명공학의 주가가 연초에 비해 28% 이상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터 생산업체 성창오토텍 주가도 지난 1월보다 28% 이상 상승했고 나노도 연초 1,040원이었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의 경우 연초에 비해서는 17%, 지난해 4월보다는 157%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생산업체 KC코트렐도 주가가 1월에 비해 19% 이상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의약품 업체들의 주가도 연초에 비해 25%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DHP 코리아는 연초 대비 28%, 안국약품은 34%, 하츠의 경우 7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보령제약도 연초 47,000원대였던 주가가 57,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봄과 겨울에 특히 기승을 부리면서 이 관련 종목들 주가가 반짝 상승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테마주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봄 주가가 18% 이상 올랐던 위닉스의 경우 2015년 전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6.6%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봄에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 들어 겨울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고 앞으로 4계절 모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미세먼지 대응용품의 판매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경남, 충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잇따라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점도 미세먼지 테마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신축 학교 건물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올해 9억 2,300만 원을 들여 단설 유치원 21곳과 초등 돌봄 교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등록 만 5세 이하 어린이 10만 3천여 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7천여 명 등 13만여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 1만여 곳에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이달 중으로 총 96개 학교 1,310개 교실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단순히 미세먼지의 정도에 따라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인 날씨 테마주인 더위와 한파 관련 종목의 경우도 음료, 빙과류 주가가 여름철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등 날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테마주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심해지고 발생 기간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나 핵심 기술을 가진 업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미세먼지 테마주와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의 지배주주인 조현준 효성회장과 송영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상무 각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효성에 17억 1,900만 원, 갤럭시아에 12억 2,700만 원, 효성투자개발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조사 결과 효성이 부동산 개발 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 제조회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의 사익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갤럭시아가 자본 잠식에 빠지자 당시 효성의 등기이사이자 사장이었던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에 지급보증을 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덕에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의 전환사채가 금융사에 인수됐고 갤럭시아로는 자본금의 7배가 넘는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를 연 5.8%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의 업계 퇴출을 막아 기존 투자금을 보존했고 경영권이 유지됐으며 약 9억 6천만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금리 차익도 챙겼습니다. 반면 효성투자개발은 손실정산 의무에 의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아차의 대형 세단 K9이 6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더 K9을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더 K9은 2012년 첫 선을 보인 1세대 K9 이후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2세대 모델입니다. 모델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3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라는 콘셉트 아래 기존 K9 대비 차체 크기를 한층 증대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실제 기존 모델 대비 앞뒤 바퀴 사이 간격인 휠 베이스는 60mm가 늘어났습니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과 지능형 편의 사양을 전 트림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이 적용됐고 12.3인치 고급형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5,490만 원에서 7,750만 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이 6,650만 원에서 8,230만 원, 5.0 가솔린 모델은 9,330만 원입니다. 기아차는 더 K9 올해 판매 목표치를 15,000대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상호 순환출자 구조가 심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경영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됩니다. 모범 기준에 따라 앞으로 위험 관리 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금융그룹은 1단계 조치로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경영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 순환, 교차 출자 등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삼성그룹이 2단계 조치를 받는다면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273만 원으로 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매매가 상승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전월 대비 2.9% 상승하며 최초로 7억 원을 넘어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상반기 청년 채용희사에 대해 미정인 기업이 39.3%, 채용의사가 없는 기업의 28.3%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1,0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용 건수도 2.8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처분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국내 판매 차량에 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3,000대에 대해 전량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물러가겠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눈에 띄게 표시되진 않지만 현재 중북부 지방은 잔뜩 흐린 하늘인데요. 오늘 저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방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20에서 50mm, 그 밖에 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새벽에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며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